175 years ago, there were no cars, there were no phones, there wasn't even electric light, but there were visions, and there was a family with a mission and with courage. This is where it all began. Today, we stand on the shoulders of those pioneers. And that pioneering spirit lives on in the minds of our employees, the decisions they make, and the work they do. This year, we celebrate 175 years together with you. Be part of it.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연조직 관리실, 연조직 대체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연세대학교 치주과학 교실 이중석 교수입니다. 저는 연세대 치주과의 박진영 교수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연조직 증강술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화치은에 대한 증강술까지 저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뮤코그라프트라든지 이런 대체제를 활용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이 대체제를 활용한 이런 술식들은 어떤 정도의 장점이 있고 어떤 정도의 한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할 예정이거든요.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반면에 너무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혹은 효과가 그렇게 크게 있을 수 있어? 라는 의심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연조직 대체제라는 것들은 예전에는 별로 고민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로덤이라고 하는 재료들도 나왔었긴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요즘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조직 이 식술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이제 좀 더 치과에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 병원에서도 이제 많이 연조직 이식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입천장 쪽에서 이제 자가 연조직을 체득하는 거에는 양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환자분께 가는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체제는 정말 좋은 그런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가 CT를 대체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죠. 이걸 이식을 하려고 하면 수술하는 데가 두 군데나 생기고 더군다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입천장에 완전히 노출된 운두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저 엔벨롭 형식으로 상피를 놔두고 안에서 꺼낸다 하더라도 괴사되는 경우도 상당히 관찰되고 네. 그러다 보니 사실 그 문제가 환자들의 불편감을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제 환자들한테 이런 루트 커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하러 오시면 환자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이거 휴가를 좀 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아니요, 이거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뭐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치과에 좀 자주 방문을 해서 드레싱도 하고 이제 스티치 아웃도 해야 되고 또 그 이후로도 사후 관리를 위해서 좀 주기적인 방문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 얘기하면 사실 원망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플지 몰랐다. 휴가를 내게 하지 왜 나 이렇게 고생시키냐. 특히 사람을 대면하는 분들 있잖아요. 얘기를 해주고 뭔가 상담을 하고 뭐 창구에서 누군가 사람들이랑 손님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입천장을 다 떼놔가지고 입천장을 아프고 네. 혀 대기도 못하고 그 루트 커버리지한 아래나 위에 앞니는 제가 움직이지 말라 그러고 입술을 과도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 사실 환자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하는 부위가 수술 부위가 막 두세 군데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저도 수술한 부위의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다고 하지만 항상 입천장 쪽에서 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가장 흔한 게 블리딩인 것 같아요. 네. 밤에 피가 많이 나서 응급실 다녀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스티치 아웃 하러 오신 날에도 이제 코팩이 떨어져 있고 거기서 피가 약간씩 스멀스멀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특히 좀 예민한 환자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응급실 찾기 정말 어렵잖아요. 네. 치과 환자들 응급실 가기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많은 환자에서 프리징지발 그래프트나
시티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동력이 돼서 이제 대체제가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굳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재료를 또 갖다 주셨어요. 네. 아까 저희가 안 쓰고 있으니까 이거 자꾸 뿌리시더라고요. 이거 뜯어보라고. 네. 지금 제가 뜯은 건 뮤코그라프트거든요. 뮤코그라프트는 굉장히 두꺼워서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각화치은 이식술에, 증강술에 이걸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제 신의료 기술을 받았던 그 재료죠. 파이브로가이드라고 하는 재료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두께가 한 6에서 6.5mm 정도 되죠. 네. 얇은 것도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큰 것들은 뭐 가격은 되게 비싸긴 하지만 넓은 부위에 활용할 때는 이 부위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뮤코그라프트 이렇게 물에 묻혀서 막 문질러 보면 다 날아갔었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항감이 훨씬 더 있고 그런 것들이 물성 자체가 별로 변하지 않는 게 그 특징이었습니다. 정말 이 콜라겐 재료들은 물과 접촉하는 순간 약간의 성질이 다 변하면서 형태도 많이 변하고 또 다루는 것도 조금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하실 때. 사실 저 뮤코그래프트 봤을 때 바이오가이드랑은 되게 비슷한데 좀 두껍게 맞아요. 느껴지는 전 처음에 딱 봤을 때 바이오가이드를 주셨나 생각했었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만졌을 때 네. 물에 한번 이렇게 남는 재료 이렇게 뭐 물에 문질러 봤거든요. 제가 터널링 할 때 좀 얇아지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소프트한 부분이 다 날아가더니 네. 두꺼운 부분이 남는 게 바이오가이드가 됐더라고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비슷한 기술로 만들었으니 아마 덴스한 층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항상 저는 요거 파이브로가이드 쓸 때도 그렇고 뮤코그래프트 쓸 때도 그렇고 사실 물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식할 사이트에 조심스럽게 얹어놓은 후에 수처를 해서 이게 변형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뮤코그라프트를 지금 혹시 약간의 증강술을 혹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게 하기 노력할 것 같아요. 살짝 얹어서 그 자체가 스테빌리티를 움직여지면서 이게 프릭션이 돼서 뭔가 이렇게 흡수되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파이브로가이드는 그런 물리적인 자극에 대해서 저항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저는 더 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약간 블러드가 묻거나 아니면 물이 묻으면 많이 눌려지는데 회복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술하고 나면 약간 오 스웰링이 굉장히 많네 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케이스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잘된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프리딕터블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GBR에 했을 때 디펙트 형태를 좀 보듯이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케이스인데요. 협측이 많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컨캐비티가 있네요. 그렇죠. 네. 인접한 치아에서는 사실은 뼈가 두꺼워서 임플란트 식립이 돼야 되는 그 부위가 굉장히 많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사실 이제 플랩을 열어보면 분명히 많이 꺼져 있지만 임플란트 노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쭈리 대학에서 이 연조직 증강술이 GBR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했었잖아요. 시리즈로 2개가 나왔었던 걸 기억하는데 물론 GBR을 하는 게 마지널본 스테빌리티에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좀 더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는 하지만 롱텀하게도 사실은 치은의 건강이라든지 마지날 징지바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사실상 임상적인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연조직 대체제로서 연조직 이식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부위에 연조직 대체제만 넣은 거죠. 임플란트가 정말 그 보니 하우징 안에 아주 이상적으로 잘 식립이 된 게 보이네요. 네네. 보니 하우징 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되게 빵빵한 상태인 거니까 인접한 부위에 그 보니 피크가 높아서 네네네. GBR을 해도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GBR을 해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제가 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아, 교수님. 파이브로가이드를 보통 많이 한 절반을 잘라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디펙트가 워낙에 벅칼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사실 모양만 딱 트리밍 해가지고 그대로 넣었었던 케이스입니다. 아, 저렇게 두껍게 넣어도 괜찮은가요,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물리적인 이 텐션이 좀 많이 가해지냐 안 가해지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도 패시브하게 연조직이 잘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약간의 텐션으로 스테빌리티를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잘 된다 그러면 충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GBR이랑은 조금 다르게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펙트 컨피규레이션은 결과를 좋게 하려면 GBR의 케이스처럼 안정적인 디펙트를 찾는 게 제일 좋은 결과였다. 그거는 동일한데 저는 GBR 할 때 텐션이 막 당겨서 막
꼬맨다기보다는 고리식재가 움직여지지 않게 약간의 텐션을 갖는 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파이브로 가이드에다가 텐션이 너무 가해지면 흡수가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릴리징을 확실히 해서 대신 이 스테빌리티가 줄 수 있는 그런 디펙트 타입이어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 치유가 잘 됐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빵빵하게 이식이 됐고 정말 그다음에 잘 됐네요. 네, 정말 뭐 디펙트가 아주 아까 컸던 거에 비교해 본다면 2개월째까지 아주 빵빵하죠. 사실 2개월째까지는 저런 빵빵함 되게 많잖아요. 이식을 한 다음에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건 보통 이제 4에서 6개월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케이스는 3개월째 흡수가 거의 되지 않고 보철하시는 컨셉에 맞춰서 치아는 좀 짧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주변에 풍요한 연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1년째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아주 컴백스하게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디펙트 형태도 좋고 한다 그러면 이 파이브로 가이드가 공간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 GBR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파이브로 가이드가 하나 사용될 수 있는 건 저는 하나의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디펙트면은 그냥 스폰테이니어스하게 뼈로 치유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파이브로 가이드가 일부 골로 치유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시나요? 네, 그런 생각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뼈가 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연조직이 완전히 덮여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되면서도 저게 그냥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뭔가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GBR을 통해서 뼈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연조직도 증강시키면서 안에 있는 하방에는 뼈 형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파이브로 가이드가 처음 유럽에서 출시됐을 때 비엔나 대학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연수 중이어가지고 교수님이랑 같이 실험을 제가 했었는데요. 쥐 머리에다가 이제 파이브로 가이드를 넣고 치유를 시켰어요. 연조직 대체제를 왜 토끼 머리에 결손부를 만들어서 왜 저걸 넣자고 하지? 이유가 뭘까? 사실 궁금하긴 했는데 예상으로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다. 사실은 뼈가 형성될 때도 콜라겐을 기반으로 강화가 되면서 뼈가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뮤코라프트 때 흡수가 좀 있었으니까 이것도 흡수되지 않을까? 근데 두개골에 있는 피부다 보니까 약간 텐션이 있거든요. 꽉꽉 눌리는 힘이 있는데 8주째 데이터를 보면 콜라겐 매트릭스의 부피가 상당히 부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볼륨이 크게 남아 있고요. 이건 논문에 실려 있는 건데 중간에 강화된 뼈 조직이 형성돼 있어요. 약간 독특한 거는 이거는 연골이 생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연골 세포와 비슷한 형태의 세포가 관찰되긴 했는데요. 아마 이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워낙 볼륨이 커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리식재보다는 좀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연골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강화가 되는 과정이 매트릭스 중간에서도 관찰되더라. 주변에 뼈가 있으면 뼈조차도 형성되게 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구나. 패스 프린시플에서처럼 공간을 형성해 줬을 때 그 내부에서 이제 고리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컨셉에서 콜라겐 매트리스 자체가 안에 혈병을 유지시켜 주면서 인접해 있는 그런 네이티브 본에서부터의 리제너레이티브한 포텐셜을 수행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계열의 고리식재냐 TCP 계열의 고리식재냐 아니면 그냥 콜라겐이냐 사실 이 차이라고 보여져요. 흡수가 워낙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디펙트였다면 충분히 고라도 저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이브로 가이드가 어떤 스캐폴드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파이브로 가이드여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콜라겐 재료들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조직 사진이네요. 눈에 불을 켜고 가이스트리 직원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나. 솔직히 근데 콜라겐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얼만큼 빨리 흡수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흡수 안 시키면 이 자체에 염증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치유가 안 되게 침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5개의 콜라겐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들을 쥐 등에 넣고 한번 조직학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자체 원래의 목적은 조직학 안 잘라보고도 조직학 사진 안 만들고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걸 개발하려고 사실은 했던 거라서 오랜 기간 기다리진 않았어요. 근데 콜라겐마다 회사에서 만든 방식마다 너무너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게 파이브로 가이드고 이제 그 아래에는 다른 회사들의 콜라겐 매트릭스이고요. 첫 번째 이제 파이브로 가이드 같은 경우는 안쪽이 어떻게 이게 계속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겨요. 크로스링크가 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내부 자체가 포로시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장이 차 있고 바깥에서부터 아주 덴스하게 세포들이 아주 관찰되잖아요. 그 세포들이 점차 바깥에서부터 치변되고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타 회사의 재료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침투도 되게 잘 돼요. 근데 그러나 레이어 자체가 아랫부분과 중간 부분과 바깥 부분이 좀 다르면서 치유 양상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매우 비슷하게 세포가 침투되면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롱텀하게 봤을 때 어떤 것들이 흡수가 되고 공간을 남길 거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런 세포들은 다 섬유 모세포들인가요? 사실 다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파이브로블스트도 있지만 1차적인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셀들도 분명히 관찰되는 것 같고요. 모두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치유 초기 반응이기 때문에 모든 재료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침투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재료들도 있고요. 흡수가 굉장히 느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로덤과 거의 비슷한 제제인데 동종 진피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딱딱해요. 실제로 조직학을 넣어보면 아예 침투하는 게 없어요. 흡수도 거의 안 되고 공간을 만들긴 만들 텐데 저는 이런 동종 진피 넣어서 혼화가 되지 않고 하나의 그냥 큰 덩어리가 돼서 되게 부자연스럽게 스카가 남는 경우는 저는 가끔 봤었거든요. 터널링 같은 거 잘못했을 때 약간 따로 노는 조직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바로 침투가 안 되는 이런 조직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대조군을 바이오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흡수되고 조직이 침투되나를 봤는데 거기서도 아주 얇지만 조직이 침투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콜라겐이 다 콜라겐이지만 사실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사실은 저는 아직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침투를 덜하는 것, 아예 못하는 것, 그리고 침투가 굉장히 빠르면서 공간이 유지되는 것, 이건 되게 다양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연구 과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런 G 모델에서 이제 다양한 멤브레인들을 비교를 했었던 논문도 기억이 나는데요. 콜라겐 멤브레인, 특히 바이오가이드가 성공적으로 뼈를 만드는 어떤 기전 중에 하나가 이게 얼리 데그라데이션이 약간씩 되면서 이게 다 없어지진 않지만 완전히 흡수되지는 않지만 혈관이 그 틈 사이로 다 침투를 하게 되면서 하방에 있는 본 그래프트 부분에다가 영양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더 뼈가 초기에 더 잘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설을 보여주는 논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랜스 멤브레이너스 엔지오제네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초기 치유의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파이브로 가이드 케이스 중에 좀 더 보여주실 케이스가 혹시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케이스는 23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내원하신 남환 분이시고요. 퍼스트 서저리를 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버칼 쪽에 콘케비티가 형성이 되고 리치가 이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심미적으로도 그 연조직 증강술을 해주는 것이 임플란트 스레드가 비쳐 보이지 않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리세션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2차 수술을 하면서 연조직 증강술을 동시에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라비알 쪽에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케이스와 유사하게 콘케비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이브로 가이드를 사용할 것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부분층 판막으로 플랩을 열어줍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퍼포레이션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항상 블레이드의 방향과 치조제의 형태를 잘 보면서 조심스럽게 판막을 거상을 해주게 되고요. 저는 약간 이제 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완전히 뼈를 노출시켰는데 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방식의 연조직 증강술을 최대한 목표로 하신 거. 네, 좀 맞습니다. 다른 차이인 것 같네요. 네, 뼈를 완전히 노출을 시켜도 연조직 증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 베드에서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도 있고 판막 안쪽에서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도 있고 양쪽에 서플라이가 있기 때문에 본을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하시는 것도 무방하고요. 전층 판막을 여는 것보다 부분층 판막을 열었을 때 이 상부에 있는 플랩이 수축이 좀 덜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왜냐면은 완전히 판막을 전층으로 열었을 때 치유되면서 수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에 생기는 운드도 보면은 수축이 되면서 상처가 생긴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부분층 판막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해서 될 수 있으면 부분층으로 판막을 거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파이브로 가이드를 트리밍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6mm 두께의 파이브로 가이드를 사용을 했고요. 저렇게 샤프한 엣지들을 블레이드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줘서 잘 맞아 들어가게 형태를 맞춰주고 수처를 해서 힐링 어바트먼트 주변으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게 됩니다. 다면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드셨는데 네. 조각 더하면 아그리빠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파이브로 가이드의 재질이 여기 만져봤을 때도 약간 스티로폼 같은 느낌이 좀 네네네. 있거든요. 칼로 그냥 툭 자르면은 이게 그냥 전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뜯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칼질할 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쓱쓱쓱쓱 이렇게 칼날을 약간씩 움직여주면서 앞뒤로 움직여주면서 칼질을 해주셔야지 저렇게 깔끔하게 코너를 잘라내실 수가 있고, 안 그러고 무 썰듯이 이렇게 칼질을 하시게 되면은 뜯어져 나가기 때문에 칼날을 항상 앞뒤로 움직이면서 사용해 주시면 깔끔하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을 컨셉으로 해주셨던 이유가 네. 바로 그건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하면서 수술을 했잖아요. 이럴 때 또 굉장히 챌린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힐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인시전 라인보다 더 봉합해야 될 부분이 넓어지기 때문에 플랩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리세션이 종종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케이스는 다행히도 잇몸이 굉장히 잘 늘어나는 환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뮤코자가. 그래서 굉장히 나쁘지 않게 클로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케이스도 힐링이 될 때 보면은 약간 요 디스탈 부분에 파이브린으로 힐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토마의 논문을 보면 임플란트 수술하고 그 다음에 파이브로 가이드 엎어서 또 서브머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컨 서저리 하니까 이상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사실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심리적인 결과를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 덮어서 연조직 증강시켜주면 그 다음에 사실은 약간 우리가 플랩리스로 팔라탈 쪽으로만 인식만 줘도 밀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는데, 이 플랩을 열면 아무리 팔라탈로 하더라도 덮었을 때 그렇게 밀어내는 효과는 덜한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세 번 할 거냐 수술을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외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다 서브머지 하는 쪽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다음에 왔을 때 또 보철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재료를 칼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으려면은 2차 수술과 함께 힐링을 연결하면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서브머지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술하기도 훨씬 쉽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힐링 연결하는 것도 마취 살짝 하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그런 추가 술식이어서 서브머지 했을 때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더구나 수술을 좋아하시는데 수술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잘 안 됐을 때 이거를 또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더 생기는 거거든요. 한 번에 하면 효율적이지만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이고, 단계를 나눴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를 또 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하면서 하는 방법들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철을 한번 보시면 23번 부위에 이상적인 형태의 치조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 파이브로 가이드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하방에 이제 힐링이 밀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보실 때도 모양이 나왔네요. 네. 그리고 술 전과 술 후를 비교해 보셔도 확실히 연조직의 증강이 일어난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료들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사실은 흡수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흡수가 많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 연조직 대체제 같은 걸 사용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꺼지네,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파이브로 가이드에서 좋은 케이스를 보여드렸지만 약간의 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사실 그거에 대한 거는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자가 CTG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가 이제 해외에 있는 논문의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밝혀진 바가 있고, 아직까지의 결론은 비열등성 정도는 검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CT보다 비열등하다. 네, 그래서 자가 CT, 입천장에서 체득한 결합 조직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수치를 보면요, 그런 평균적인 수치는 조금 더 낮긴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비열등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국내에서 지금 이 파이브로 가이드를 이용한 그런 임상 연구를 좀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임상 연구 케이스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수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게 더 좋지? 라는 통계적인 비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많이 들어보셨던 T-테스트나 이런 것들, 동등성 평가나 열등성 평가는 좀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죠. 네. 제가 평균이
A라고 하는 지점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동등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안에 들어오면 동등성이라고 하는 거고, 열등성이면은 이거보다 한 2 정도 떨어지면 열등해. 그러면 그거보다 더 떨어지냐 아니냐, 네. 안쪽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보는 건데, 그 비열등성 테스트에서 이 자체가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가 CTG와 비교를 하는 그런 연구는 아니고, 해외 연구들은 파이브로가이드를 완전히 서브머지 해가지고 결과를 얻는 방식이었다면은 저희는 트랜스 뮤코잘로 필링을 연결하면서 2차 수술 때 파이브로가이드를 동시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2번 부위에다가 GBR을 했었고요. 2차 수술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셜 피크네스로 플랩 엘리베이션을 하고요. 저 파필라 부위에 완전히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파필라 부위에 리세션이 안 생기도록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라탈 쪽에 있는 조직에서 이 팔라찌 테크닉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저쪽의 치은을 약간 돌려서 파필라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필링 어버트먼트를 통해서 그 부위에다가 고정을 시키고요. 파이브로 가이드를 보이시는 것처럼 팔라탈 플랩에서부터 니드를 통과시킨 다음에 매트리스 수처를 통해서 팔라탈 쪽에 타일을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 파이브로 가이드가 수처를 했을 때 에이피컬 쪽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수처가 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분층 판막으로 거상을 했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체적으로 릴리징 인시전이 됐다는 거죠. 사실 골망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점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당기면 당기는 대로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텐션이 없이 수처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렇게 6mm 두께의 파이브로 가이드를 통째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에서 저도 큰 어려움 없이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보철이 올라가기 전에 사진이고요. 힐링 어버트먼트 순측으로 충분한 두께의 조직이 형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한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사진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저 안에 파이브로 가이드가 풍요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거는 흡수가 돼서 꺼집니다. 만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을 때 오히려 좀 환자분께 이물감을 주고 불편감을 줄 수도 있는데 좀 더 흡수가 되고요.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심미적인 형태로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마진이 에이피컬로 이동한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 12번 부위와 동일하게 맞춰준 것 같고요. 보철 올라갈 때 조금 더 밀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21번 부위에도 파이브로 가이드가 들어가서 파닉 부위거든요. 21번은. 그래서 그 부위에도 풍요하게 마진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좀 약간 꺼진 거 아닌가요? 아, 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좀 꺼진 게 보이긴 하죠. 임상적으로는 그래도 네, 환자분은 안정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파이브로 가이드를 한 1년 됐나요? 저희 과에서 쓴 지가? 생각보다 시간 지나니까 좀 꺼지는 게 좀 있네? 라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다니엘 토마 논문도 그렇고 본인은 그냥 절만 잘라서 쓴다 그러잖아요. 3mm짜리가 제품이 나오기도 했는데 6mm짜리를 요즘엔 그냥 쓰기도 하거든요. 다행히도 꺼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unfortunately 이게 그대로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직 더 지나면 1년 정도 더 지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 재료가 그래도 확실하게 꺼지는 것들이 다른 매트릭스보다 좀 덜한 게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케이스인데요. GBR을 대신해서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33번 뒤에 이제 4번과 6번을 심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4번을 심으면서 2번도 앞에다 이제 양쪽에 임플란트를 심는 케이스였고, 디펙트가 이제 버칼 쪽에 관찰이 됩니다. 굉장히 페이버러블한 디펙트고 3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파이브로 가이드를 적용을 하면서 꺼질까봐 사실은 3번의 버칼 쪽에서 더 된 거죠. 그냥 자가 연조직을 이식해도 저 부위는 사실 되게 많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꺼질 거라고 예상했고요. 근데 이제 두껍게 했기 때문에 릴리징을 사실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보철한 상태를 보면 지금 막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언제 꺼지나. 네. 이건 거의 약간 종양처럼 나와. 네, 그렇게 보시면은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 케이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더니 환자는 일단 만족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과연
1년 정도 더 지났을 때 어느 정도 흡수 될 것인가. 근데 지금 3번에 제일 최외곽에 이게 코너스톤으로 있는 부위에 이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걸 보면 이 재료를 더 흡수가 안 되게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는 하고 있거든요. 동양처럼 이렇게 보신다고 했지만 푹 꺼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음식물도 덜 절유되고요. 다시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박진영 교수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뭐 권력으로 누른 것 같아서 우기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불편하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 케이스 중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케이스가 있는데 레터럴 어프로치 사이너스 어그멘테이션하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했던 케이스인데 바깥쪽에 약간 뭔가 볼륨이 꺼져 있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GBR을 할까 고민하다가 디센스도 전혀 없고 해서 이 부위에 파이브로 가이드를 좀 해서 연조직 증강술을 좀 같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런 경우에 아까 그 레터럴 윈도우가 뚫려 있는 상황에서 보통 네. 거기 멤브레인을 대주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멤브레인 대신에 파이브로 가이드로 막아줬다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좋은 해석을 해주실 수 있겠네요. 저 레터럴 어프로치 사고 사실 멤브레인보다는 그냥 콜라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막는 편이거든요. 안쪽에 넣어서. 저 때는 제가 고리식재를 콜라겐이 섞여 있는 재료를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멤브레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없어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케이스였고요. 겨울 휴가 직전에 하고 수술을 하고 갔는데 휴가가 돌아왔더니 이 환자분이 인펙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를 보고 파이브로 가이드가 좀 움직여지면서 그 염증이 생겼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파이브로 가이드 괜히 했다 하면서 이거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 케이스는 사이너스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인펙션이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레딕터블 하지 않게 인펙션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였고 제가 파이브로 가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이브로 가이드만큼 제가 플랩을 열고 파이브로 가이드를 볼 수 있었어요. 아마 파이브로 가이드 이식하고 3주째 열어봐서 확인해보는 그런 케이스는 아마 없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이렇게 열어봤던 거죠. 생각보다 놀랐던 건데요. 좋은 건지는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연조직 대체제라고 해서 저는 약간 푹신푹신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골 이식제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공간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리모델링 되는 과정에서 흡수가 어떻게 일어날 거냐는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저거를 한번 잘라서 조직 검사를 해봐도 정말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네요. 연구자이기 전에 임상가였기 때문에 환자한테 진강해놓고 이식해놓고 제가 궁금하다고 떼내기는 좀 할 수가 없어서 생각보다 더 오래 가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던 거고요. 물론 아직 추측입니다. 이거는 더 연구 결과가 사실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그런 물성들이 조금 더 신뢰를 줬던 건 사실입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저렇게 콘케이브한 부위에 파이브로 가이드를 적용했을 때 굉장히 공간도 잘 유지되면서 저 치유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컨 서저리까지 진행하면서 그 컨케비티나 이런 것들이 흡수가 좀 있었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던 그런 케이스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흡수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두려워하시거든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환자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환자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로서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가 연조직도 파이브로 가이드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스테빌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사실 꺼지잖아요. 시간이 짧게든 아니면 길게든. 재료의 물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연구가 진행이 되겠지만 사용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전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구적인 필러는 없잖아요. 맞죠? 당연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또 길면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필러를 보충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파이브로 가이드도 필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역시 드네요. 수술을 좋아하시는 박진영 교수님은 6개월에 한 번씩 수술을 하고 싶으셔서 연조직은 영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있던 것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얇아지는 게 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우리가 옵션으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제에 대한 내용을 사실 제일 짧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이렇게 눈을 부리켜고 떠고 있는 가이스테리 직원분들을 보니까 저절로 저희가 막 길게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제가 뮤코그래프트 케이스도 아주 간단하게 하나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악 구치부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고 각화치은이 굉장히 부족한 케이스였죠. 베스티뷸로플라스티를 하면서 저렇게 뮤코그래프트를 적용을 해줬었던 케이스였고요. 굉장히 각화 조직이 잘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네네. 첫 번째로 제가 뮤코그래프트 사용해봤었던 증례인데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페리오스티얼 페네스트레이션을 한 것처럼 뭔가 스카가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각화 조직이 잘 형성이 됐어요. 이때는 뭐 GBR을 하지도 않았었던 케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인디케이션으로 완전 무치약 환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무치약이다 하면은 보통 70세 이상의 연로하신 환자분들이 많은데 FGG를 체득하는 행위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로 상악에 컴플릿 덴처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입천장 부위에서 이제 FGG를 체득을 했을 때 덴처 리텐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기도 하고 덴처를 오래 사용하셨던 분일수록 상악의 그 크기가 조금씩 더 줄어들잖아요. 이게 지금 상악인가요? 교수님? 아니 이건 하악입니다. 하악이죠? 네. 상악에서 떼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덴처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이렇게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베스티뷸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화치은을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부분층 판막을 저 위치에다가 형성을 해주고요. 뮤코그래프트를 사용해서 FGG를 시행을 해줬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치약 부위가 네. 세보면 일반적인 그냥 베스티뷸로플라스티에서 릴랩스가 제일 많이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무치약 부위에서는 프리징지발 그래프트를 오히려 조금 더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다른 방법들도 고안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네요. 베스티뷸이. 네. 저도 굉장히 좀 놀랐었던 케이스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뮤코그래프트에 대한 경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리치 자체의 형태도 괜찮았던 케이스였고 그리고 인접한 각화치은이 충분했던 그런 부위여서 네. 그런지 조금 페이버러블한 결과가 얻어진 것 같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재료 하나만으로 저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치의 형태라든지 저 스테빌리티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만들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자체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게 돼서 네. 환자의 통증도 감소시키면서 저런 술식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건 이 증례 하나만으로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네요. 네. 오늘 이 시간은 뮤코그래프트 파이브로 가이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증례들을 좀 살펴봤고요. 동물 실험 결과들을 보면서 조직학적인 양상, 뼈 결손부의 옆에 있을 때는 중간에 뼈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어떤 재료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본이 받쳐져 있는 술기와 디펙트의 형태, 치유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증례를 골라서 거기에 적절한 재료와 적절한 기술을 쓰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제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하나의 큰 트렌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좀 쌓아가고 저희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의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회사에서도 더더욱 활발하게 활용하면서 치과계에서 환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연조직 관리실을 부엌에서 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박진영 교수님 그리고 정말 사진을 정말 정성 들여 찍으시더라고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런 기술과 그런 장비를 갖추신 박진영 교수님 참 부러운데요. 긴 시간 동안 눈을 부릅뜨면서 이 재료가 언제 쓰이나 재료를 언제 얘기해주나 이렇게 잘 관찰해 주시는 직원분들께도 가이스트리의 회사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연조직 관리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네요.